22. 이튿날 안드레이 공작은 일리아 안드레이치 백작의 초대를 받아 로스토프가에 식사를 하러 가서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안드레이 공작이 누구 때문에 떠나드는지 알았고 그도 굳이 숨기지 않고 온종일 나타샤와 함께 있으려 했다. 놀란 하지만 행복하고 환희에 찬 나타샤의 영혼 속에서뿐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 곧 이루어질 중요한 무언가를 앞둔 두려움이 느껴졌다. 안드레이 공작이 나타샤와 말을 나눌 때면 백작 부인은 슬픔 어린 진지하고 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가 자신을 돌아보면 당장 소심하면서도 짐짓 위험 있게 별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소냐는 나타샤 곁을 떠나기가 두려웠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방해가 될까 두려웠다. 나타샤는 잠시라도 그와 단 둘이 남으면 두려운 기다림으로 창백해졌다. 안드레이 공작은 소심함으로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야 하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저녁에 안드레이 공작이 떠나자 백작 부인이 나타샤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어떻게 됐어? 엄마, 제발 지금은 저한테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말로 해요? 나타샤가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날 밤 흥분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한 나타샤는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 오래도록 어머니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그가 자신을 칭찬했다고, 외국에 갈 예정이라고, 그녀의 가족이 이번 여름에 어디에서 지낼지 물었다고, 보리스에 관해 물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런 건 나한테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다만 그 사람과 있으면 저 무서워요. 그 사람과 있으면 늘 무서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예요. 그렇죠? 엄마 주무세요? 아니 얘야 나도 두렵단다. 어머니가 대답했다. 이제 내 방으로 가렴. 괜찮아요. 난 안 잘 거예요. 잔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엄마 이런 일은 나한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녀는 내면에서 인식하던 감정 앞에서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며 말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나타샤에게는 오트라드 노예에서 안드레 공작을 처음 보았을 때 벌써 그를 사랑하게 된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때 선택한 남자, 바로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을 다시 만나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 이 예기치 못한 이상한 행복에 놀란 듯 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지금 그도 우연찮게 베테르부르크에 와야 했던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무도회에서 만나야 했던 거야. 이건 다 운명이야. 이게 운명이란 건 그 모든 일이 이것으로 이끌렸다는 건 분명해. 그를 보기만 했던 그때도 나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 그 사람이 나한테 또 무슨 말을 했냐? 무슨 시 같은 게 있지 않았어? 한번 읊어보렴. 어머니는 안드레이 공작이 나타샤의 앨범에 써준 시에 대해 물으며 시름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그 사람이 호라비인 게 창피하진 않죠? 그만 나타샤, 하나님께 기도해라. 결혼은 하늘이 맺어주는 거란다. 사랑하는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나타샤가 외쳤다. 그러고는 행복과 흥분의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껴안았다. 바로 그 시각 안드레이 공작은 피에르의 집에서 나타샤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그녀와 결혼하려는 확고한 결심에 대해 그에게 털어놓고 있었다. 그날 엘레나 바실리예브나 백작 부인은 성대한 야회를 열었다. 프랑스 공사가 참석했고 얼마 전부터 백작 부인의 집을 빈번하게 드나들던 왕자를 비롯해 많은 훌륭한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함께했다. 피에르는 아래층에 내려와 홀들을 잠시 돌아보았고 무언가에 골몰한 멍하고 암울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놀라게 했다. 피에르는 무도회 이후 내면에서 우울증의 발작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인 노력으로 맞서 싸우고 있었다. 아내가 왕자와 친밀해진 이후 피에르는 생각지도 않게 시종의 직위를 하사받았고 그때부터 그는 상류사회에서 괴로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 인간사의 부질없음에 대한 암울한 생각이 더 자주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나타샤와 안드레이 공작 사이에서 그가 눈치챈 감정은 자신과 친구가 처한 상반된 상태로 인해 그 암울한 기분을 한층 깊어지게 했다. 그는 아내와 나타샤와 안드레이 공작에 대한 생각을 똑같이 피하려고 노력했다.
또다시 영혼에 비하면 모든 것이 보잘것없게 여겨졌고 또다시 무엇을 위해? 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악령의 접근을 물리치기 바라며 밤낮없이 프리메이슨 저작에 매달렸다. 밤 11시가 넘어 백작 부인의 방을 나온 피에르는 담배 연기 자욱하고 천장이 낮은 위층 자기 방 책상 앞에 낡은 할라트 차림으로 앉아 스코틀랜드 문서의 원본을 베꼈었다. 그때 누군가가 들어왔다. 안드레의 공작이었다. 아, 당신이군요? 피에르는 무심하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일하던 참입니다. 그는 불행한 사람들이 자기 일거리를 바라보며 짓는 인생의 불운에서 구원받은 표정으로 공책을 가리키며 말했다. 안드레의 공작은 생의 활기를 되찾은 환희에 참 빛나는 얼굴로 피에르 앞에 멈춰 서서 그의 슬픈 얼굴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행복의 이기주의가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복의 친구, 그가 말했다. 어제 말하려던 것 때문에 오늘 자네에게 왔지. 이런 비슷한 걸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난 사랑에 빠진 내 친구. 피에르는 갑자기 무거운 한숨을 내쉬고 안드레의 공장 옆의 소파에 들썩 앉았다. 나타샤 로스토바죠, 맞아요? 그가 말했다. 그래, 맞아. 아니면 누구겠어? 나도 믿지 못할 일이지만 이 감정이 나 자신보다 강해. 어제 난 괴롭고 고통스러웠지. 하지만 이 괴로움도 세상 무엇을 준대도 내놓지 않을 거야. 이전의 난 산 게 아니었어. 이제야 비로소 난 살아있네. 하지만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런데 과연 그녀는 날 사랑할까? 그녀에 비하면 난 늙은이잖아. 왜 자네는 아무 말이 없나? 나요? 나?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피에르는 일어나서 방 안을 거닐며 불쑥 말했다. 난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가씨는 굉장한 보물입니다. 굉장한. 보기 드문 아가씨예요. 친구, 부탁이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요. 의심하지 말고 결혼해요. 결혼해. 당신보다 행복한 남자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안드레 공작은 미소 띤 얼굴로 피에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합니다. 내가 알아요. 피에르는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 들어봐. 안드레 공작이 그의 손을 잡고 만류하며 말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자네가 알까? 난 모든 것을 누구에게든 털어놓아야 해. 자, 말하세요. 난 정말 기쁩니다. 피에르가 말했다. 그러자 정말로 얼굴이 변하고 주름살이 펴졌다. 그는 기쁜 표정으로 안드레 공작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안드레 공작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처럼 보였고 실제로도 그랬다. 그의 우울, 삶에 대한 멸시와 환멸은 어디로 간 것일까? 피에르는 그가 고백을 결심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것을 넘어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피에르에게 털어놓고 있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가볍게 미래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며 아버지의 변덕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아버지에게 이 결혼을 허락하고 그녀를 사랑하게 만들든 아니면 아버지의 동의 없이 해결하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지배하는 감정을 자신과 무관한 이상하고 낯선 무엇인가인 양 놀라워하고 있었다. 내가 이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누가 나에게 말했다면 난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거야. 안드레 공작은 말했다. 이건 예전에 내가 느끼는 감정과는 전혀 달라. 내게는 온 세상이 둘로 나뉘어 있어. 하나는 그녀야. 거기에는 온갖 행복과 희망과 빛이 있지. 나머지 절반은 그녀가 없는 곳이야. 거기에는 오직 우울과 어둠뿐이네. 어둠과 암흑, 피에르가 말했다. 네, 나도 이해합니다. 난 빛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난 몹시 행복하네. 자네 날 이해하지? 난 자네가 나 때문에 기쁘다는 걸 알아. 네, 그럼요. 피에르는 부드러우면서도 우울한 눈빛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안드레의 공작의 운명이 밝아 보일수록 자신의 운명은 더 암울하게 여겨졌다. 23. 결혼을 위해서는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안드레의 공작은 다음 날 아버지에게로 떠났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붕괴하며 아들의 전언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삶은 이미 끝나가는데 누군가가 삶을 변화시키려 하고 삶 속에 새로운 무언가를 드리려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은 삶을 살게 내버려둬. 그러고 나서 원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 노인은 속으로 말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중요한 경우에 이용하던 외교수를 썼다. 그는 차분한 의조를 취하고
모든 일을 검토했다. 첫째, 이 결혼은 가문, 재산, 명성면에서 대단치 않았다. 둘째, 안드레의 공작은 팔팔한 청춘이 아니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노인은 특히 이 점에 기댔다. 그녀는 너무 젊다. 셋째, 어린 여자가 맡기에는 딱한 일인 그의 아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넷째, 아버지는 조소어린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부탁하마 이 문제를 한 해 연기해라. 외국에 나가 치료를 받고 너가 원하는 대로 니콜라이 공작을 위해 독일인도 찾아봐. 그런 다음에도 사랑이든 열정이든 고집이든 너가 무엇라 부르든 그것이 강하거든 그때 결혼해라. 이게 내 마지막 말이다. 명심해라. 마지막. 공작은 그 무엇도 자신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조로 말을 맺었다. 안드레 공작은 분명하게 깨달았다. 노인은 그나 그의 미래의 신부의 감정이 한 해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혹은 노 공작 자신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청혼을 하되 결혼은 1년 미루기로 결심했다. 로스토프가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밤 이후 3주가 지나 안드레의 공작은 베테르부르크로 돌아왔다. 어머니와 의논한 다음 날 나타샤는 온종일 볼콘스키를 기다렸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피에르 역시 오지 않았다. 안드레 공작이 아버지에게 간 사실을 모르던 나타샤는 그가 오지 않는 이유를 알 길이 없었다. 그렇게 3주가 흘렀다. 나타샤는 아무데도 가지 않으려고 그림자처럼 할 일 없이 침울하게 이방저방 돌아다녔다. 밤에는 아무도 모르게 흐느꼈고 밤이면 들르곤 하던 어머니에게도 가지 않았다. 그녀는 끊임없이 얼굴을 붉히고 짜증을 냈다. 모두가 자신의 실망을 알고 비웃고 동정하는 것 같았다. 마음속 슬픔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 허영의 고통은 그녀의 불행을 더욱 깊어지게 했다. 어느 날 그녀는 백작 부인에게 와서 무언가 말하려다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눈물은 무엇 때문에 벌을 받았는지 자신은 모르는 마음을 다친 아이의 눈물이었다. 백작 부인이 나타샤를 달랬다. 나타샤는 처음엔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불쑥 말을 가로막았다. 그만하세요, 엄마. 전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드나들다 발길을 끄는 거예요. 발길을 끄는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전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그 사람이 무서워요.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졌어요. 그 대화를 나눈 다음 날 나타샤는 아침마다 즐거움을 주는 옷이라며 특별히 여기던 헌옷을 걸쳤다. 그리고 아침부터 무도회 이후 그만둔 예전의 생활 방식을 시작했다. 그녀는 차를 마신 후 강한 공명 때문에 특히 좋아하던 홀로 가서 솔페지오를 불렀다. 첫 번째 과제를 끝낸 그녀는 홀 한가운데 서서 특히 좋아하던 한 악재를 반복했다. 그녀는 텅 빈 홀에 넘쳐 흘러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서서히 사라진 그 소리들의 마치 그녀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듯한 그 소리들의 매력에 기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갑자기 즐거워졌다. 그걸 자꾸 생각해봤자 뭐하겠어? 이대로가 좋아. 그녀는 속으로 말하고 홀 안을 이리저리 거닐기 시작했다. 울림이 좋은 세곡마루 위를 평범한 걸음으로 걷지 않고 매 걸음마다 뒤축으로 다녔다가 그녀는 좋아하는 새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뒤축으로 디뎠다가 구두 코로 걸음을 떼며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처럼 뒤축의 규칙적인 울림과 구두 코의 삐걱거림에도 즐겁게 귀를 기울였다. 거울 옆을 지나가다 그녀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저 여자가 나야. 자기 모습을 본 그녀의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좋아. 난 누구도 필요하지 않아. 하인이 무언가를 치우려고 홀에 들어오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하인을 들이지 않고 그의 등 뒤로 문을 닫고는 다시 자신의 산책을 계속했다. 이날 아침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에 대한 사랑과 매료의 상태로 다시 돌아왔다. 저 나타샤는 정말 매력적이군요. 그녀는 다시 어떤 집합적인 3인칭 남성 인물의 말로 자신에 대해 말했다. 예쁘고 목소리도 좋고 젊어요. 아무도 성가시게 하지 않지요. 그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내버려 두어도 그녀는 이미 평온해질 수 없었고 즉시 이 점을 느꼈다. 현관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집에 계신가? 하고 물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타샤는 거울을 보고 있었지만 자기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방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가 자기 모습을 보았을 때 얼굴이 창백했다. 그였다. 문이 닫히는 바람에 그의 목소리가 겨우 들렸지만 그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타샤는 두려움에 휩싸인 창백한 얼굴로 응접실에 뛰어들어갔다. 엄마, 볼콘스키가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엄마, 끔찍해요. 못 견디겠어요. 괴롭고 쉽지 않아요. 전 어떻게 해요? 백작 부인이 미처 그녀에게 대답하기도 전에 안드레이 공작이 불안하고 진지한 얼굴로 응접실에 들어섰다. 나타샤를 보자마자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는 백작 부인과 나타샤의 손에 입을 맞추고 소파에 앉았다. 오랜만에 백작 부인이 입을 열었다. 그러나 안드레이 공작이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며 말을 가로막았다. 서둘러 용건을 말하려는 듯 했다. 아버지를 찾아뵙느라 요즘 계속 오지 못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때문에 아버지와 의논을 해야 했습니다. 어젯밤에 막 돌아왔습니다. 나타샤를 쳐다보고 나서 그가 말했다. 백작 부인과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덧붙였다. 백작 부인은 무겁게 한숨을 쉬고 나서 눈을 내리깔았다. 얼마든지요? 그녀가 말했다. 나타샤는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갑자기 목이 꽉 죄어왔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안드레이 공작을 무례하게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생각했다. 그가 다시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 시선은 그녀가 착각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랬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다. 나가 있으렴 나타샤. 내가 부르마. 백작 부인이 속삭이는 소리로 말했다. 나타샤는 급에 질려 애원하는 눈길로 안드레이 공작과 어머니를 쳐다보고는 밖으로 나갔다. 백작 부인, 따님에게 청혼을 하러 왔습니다.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백작 부인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의 청혼이 백작 부인이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청혼이 우리는 기쁩니다. 난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어요. 난 기뻐요. 남편도 바라건대 하지만 저 아이한테 달린 거니까 허락해 주시면 그녀에게 말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네. 백작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손을 내밀었다. 그가 그녀의 손 위로 허리를 굽히자 그녀는 서먹함과 다정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의 이마에 입술을 댔다. 그녀는 그를 아들처럼 사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낯설고 무서운 사람으로 느껴졌다. 난 남편이 허락할 거라고 믿어요. 백작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 아버님은 제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한 해가 지나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을 허락의 조건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사실 나타샤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1년은 너무 길군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안드레이 공작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아이를 당신에게 보낼게요. 백작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방에서 나갔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녀는 딸을 찾으며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나타샤는 침실에 있다고 소냐가 말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나타샤는 침대 위에 앉아 메마른 눈으로 이콘을 바라보고 빠르게 성호를 끄며 속삭이는 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보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뭐예요, 엄마? 뭐예요? 가라. 그 사람에게 가봐. 그 사람이 너에게 청혼을 했구나? 백작 부인은 차갑게 말했다. 나타샤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가렴. 어서 가. 어머니는 달려가던 딸의 뒤에다 서글픔과 질책어린 어조로 중얼거리고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나타샤는 자신이 어떻게 응접실에 들어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그를 보고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정말 이 낯선 남자가 이제 나의 전부가 된 것인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고 곧바로 대답했다. 그래, 전부야. 이제 나에게는 이 한 사람이 세상 무엇보다 더 소중해. 안드레이 공작은 눈을 떨군 채 그녀에게 다가갔다.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희망을 품어도 되겠습니까?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 어린 진지한 열정이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얼굴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뭐하러 물어요? 그걸 뭐하러 의심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말해서 뭐해요?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멈춰섰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날 사랑합니까? 네, 네. 나타샤는 화난 듯이 말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또 한 번 크게 한숨을 쉬고 점점 더 가쁘게 숨을 내뱉더니 흐느끼기 시작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 너무 행복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짓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몸을 숙였고 이래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듯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맞추었다. 안드레 공작은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았다. 자기 마음속에서 그녀에 대한 이전의 사랑은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다. 갈망에 깃던 이전의 시적이고 비밀스러운 매력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그녀의 여성적이고 아이 같은 연약함에 대한 연민,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과 신뢰에 대한 두려움, 영원히 그와 그녀를 묶은 의무에 대한 힘겹고도 기쁜 자각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지금의 감정은 이전처럼 눈부시고 시적이지는 않았으나 더 진지하고 더 강했다. 한 해가 지나기 전에는 결혼할 수 없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까? 안드레이 공작은 그녀의 눈을 계속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이게 나일까? 그 여자일까? 다들 나에 대해 그렇게 말했어. 나타샤는 생각했다. 정말 지금 이 순간부터 난 낯설고 사랑스럽고 지적인 나의 아버지마저 존경하는 이 남자와 동등한 아내인 걸까? 과연 이게 사실일까? 이제는 더 이상 장난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난 어른이고 이제는 나의 모든 일과 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참, 그가 나에게 뭘 물었더라? 아니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한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용서하십시오, 안드레 공작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나 젊고 나는 이미 인생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난 당신이 두렵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모릅니다. 나타샤는 그가 하는 말의 의미를 헤아리려 애쓰며 주의를 집중해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나의 행복을 미루는 이 1년이 나에게 몹시 힘들겠지만 안드레 공작은 말을 이었다. 당신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을 시험하게 될 겁니다. 한 해가 지난 후에 날 행복하게 해주길 부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약혼은 비밀로 남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을 안드레 공작은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나타샤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이 오트라드 노예에 온 바로 그날부터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걸 당신은 알잖아요. 그녀는 자신이 진실을 말한다고 굳게 확신하며 말했다. 한 해 동안 당신은 자신을 알게 될 겁니다. 꼬박 1년이라고요. 갑자기 나타샤가 말했다. 결혼이 한 해 연기된 것을 이제야 겨우 깨달은 것이다. 아니, 왜 한 해를? 어째서 한 해를? 안드레 공작은 결혼이 연기된 이유를 그녀에게 설명했다. 나타샤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녀가 물었다. 안드레 공작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굴 표정으로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너무해요, 안 돼요. 이건 너무해요, 너무해. 나타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며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1년을 기다리다가 난 죽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해요. 그녀는 약혼자의 얼굴을 쳐다보고 연민과 의욕의 표정을 읽었다. 아니에요. 뭐든 하겠어요. 그녀는 눈물을 뚝 그치고 말했다. 난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약혼한 두 남녀를 축복했다. 그날부터 안드레 공작은 약혼자로서 로스토프가를 드나들기 시작했다. 24. 약혼식은 없었고 볼콘스키와 나타샤의 약혼 소식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안드레 공작이 그러기를 고집했다. 자기 때문에 결혼이 연기되었으므로 모든 괴로움도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자신의 말로 영원히 속박했지만 나타샤를 구속하고 싶지는 않으니 완전한 자유를 허락한다고 말했다. 만약 반년 뒤에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 그를 거절한다 해도 그것은 그녀의 권리일 것이다. 물론 부모도 나타샤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드레이 공작은 자기 의견을 고집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매일 로스토프가에 갔지만 약혼자로서 나타샤를 대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를 존칭으로 불렀고 손에만 입을 맞추었다. 청혼한 날 이후 안드레이 공작과 나타샤 사이에는 예전과 전혀 다른 친밀하고 꾸밈없는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들은 마치 이제껏 서로를 몰랐던 듯 했다. 그도 그녀도 그들이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회상하기를 좋아했다. 이제 두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느꼈다. 그때는 가장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꾸밈없이 진솔해진 것이다. 처음에는 가족들 사이에서 안드레의 공작을 불편해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그는 낯선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타샤는 가족들이 안드레의 공작을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는데 오랜 시간을 들였다. 그는 그저 특별해 보이는 것뿐이라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자기는 그가 무섭지 않다고, 그러니까 누구도 그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모두에게 자랑스럽게 단언했다. 며칠이 지나자 가족들은 그에게 익숙해져서 그가 애써도 거리낌 없이 이전의 생활 방식대로 지냈고 그도 그 생활을 함께했다. 그는 백작과는 영지 경영에 대해, 백작 부인과 나타샤와는 의상에 대해, 소냐와는 앨범과 자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따금 로스토프가의 식구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나 안드레의 공작이 있는 자리에서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전조가 얼마나 뚜렷했던지를 말하며 놀라곤 했다. 안드레의 공작이 오트라드 노예에 온 것도, 그들이 베테르부르에 온 것도, 안드레의 공작이 처음 왔을 때 보모가 나타샤와 안드레의 공작이 닮았다고 한 것도, 1805년에 안드레이와 니콜라이가 충돌했던 것도, 또 그 밖의 많은 전조들도 가족들은 언급했다. 약혼한 남녀가 있을 때 늘 따라다니기 마련인 시적인 따분함과 침묵이 집안을 지배했다. 다들 자주 함께 앉아서 침묵했다. 이따금 식구들이 일어나 자리를 뜨고 약혼자와 약혼녀 단둘이 남았을 때도 여전히 계속 침묵했다.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드물었다. 안드레의 공작은 그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다. 나타샤는 늘 짐작하던 그의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이 감정도 함께 나누었다. 한 번은 나타샤가 그의 아들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안드레의 공작은 얼굴을 붉혔다. 요즘 그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나타샤는 특히 그 모습을 좋아했다. 그는 아들이 그들과 함께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요? 나타샤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 아이를 할아버지에게서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해 줄 텐데요? 나타샤는 즉시 그의 생각을 짐작하고 말했다. 하지만 당신과 나를 비난할 빌미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알아요. 노백작은 이따금 안드레의 공작에게 다가와 입을 맞추고 페테아의 교육이나 니콜라이의 군복무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노백작 부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소냐는 매 순간 군더더기가 될까봐 걱정하며 그들이 굳이 바라지 않을 때도 단둘이 남겨둘 구실을 찾으려고 애썼다. 안드레의 공작이 말할 때 나타샤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자신이 말할 때면 그가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알아채고 두려움과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의욕에 쌓여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내 안에서 무엇을 찾는 걸까? 저 시선으로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 저 시선으로 그가 찾는 것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떡하지? 가끔 그녀는 특유의 미치도록 즐거운 기분에 젖었다. 그럴 때 그녀는 안드레의 공작이 소리내어 웃는 모습을 보고 듣는 것을 특히 좋아했다. 그는 좀처럼 소리내어 웃지 않았다. 그 대신 일단 소리내어 웃기 시작하면 그 웃음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겼다. 그런 웃음 후에 매번 그녀는 그와 좀 더 가까워진 기분을 느꼈다. 점점 가까워오는 임박한 이별에 대한 생각이 위협하지만 않았다면 나타샤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 것이다. 베테르부르크를 떠나기 전날 안드레의 공작은 무도회 이후로 로스토프가를 한 번도 찾지 않은 피에르를 데려왔다. 피에르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당황한 모습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타샤는 소냐와 함께 체스 테이블 앞에 앉아서 함께 두자며 안드레의 공작을 불렀다. 그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베즈오프를 알지요? 그가 물었다. 그를 좋아합니까? 네,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몹시 우스꽝스러워요. 그리고 그녀는 피에르에 대해 말할 때면 언제나 그렇듯 그의 산만함에 얽힌 일화들, 심지어 사람들이 그에 대해 꾸며낸 일화들까지 이야기했다. 실은 그에게 우리의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안드레의 공작이 말했다. 나는 그를 어릴 때부터 압니다. 황금 심장이에요. 부탁입니다, 나탈리. 그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다. 난 떠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당신의 사랑이 식을
그래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한 가지, 내가 없는 동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다니요? 어떤 슬픔이 있든 안드레 공작이 말을 이었다.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마드모아젤 소피, 무슨 일이 있든 그 한 사람에게만 조언과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주 멍하고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지만 황금 심장 그 자체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소냐도 안드레 공작 자신도 약혼자와의 이별이 나타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견할 수 없었다. 이날 그녀는 발갛게 흥분된 얼굴과 메마른 눈을 하고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는지 깨닫지 못하는 듯 집 안을 돌아다니며 아주 하찮은 일들에 매달렸다. 그가 작별 인사를 하며 그녀의 손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던 순간에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떠나지 말아요. 정말 남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그 후로 그가 오랫도록 기억했던 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을 울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무엇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따금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아, 그는 왜 떠난 걸까? 하지만 그가 떠나고 2주가 지나자 그녀는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마음의 병에서 깨어나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이 되었다. 다만 아이들이 오랜 병을 앓고 난 후에 달라진 얼굴로 침대에서 일어나듯 그녀의 정신적 용모는 달라져 있었다. 25.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볼콘스키 공작의 건강은 아들이 떠나고 지난 한 해 몹시 약해졌다. 성격도 전보다 훨씬 더 신경질적이 되었고 이유 없이 터뜨리는 격렬한 분노는 대부분 마리아 공작 영예에게 쏟아졌다. 그는 가능한 한 더 잔인하게 정신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애써 사사치 찾는 것 같았다. 마리아 공작 영예에게는 두 가지 열정과 그에 따른 두 가지 기쁨이 있었다. 조카 니콜루시카와 종교였다. 둘 다 공작이 공격하고 조롱할 때 즐겨 들먹이는 주제였다. 무슨 말을 하든 그는 대화를 노처녀들의 미신이나 아이들을 응석바지로 만들고 망치는 문제로 이끌었다. 너는 그 애를 너 같은 노처녀로 만들고 싶은 게지 쓸데없다. 안드레 공작에게는 처녀가 아니라 아들이 필요해. 그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니면 마리아 공작 영예가 있는 자리에서 마드모아젤 브리엔을 향해 우리 신부들과 이콘이 마음에 드느냐고 물으며 조롱하곤 했다. 그는 끊임없이 마리아 공작 영예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다. 그러나 딸은 그를 용서하기 위해 심지어 자신을 억누르지도 않았다. 과연 그가 그녀 앞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녀를 사랑하던 아버지가 과연 그녀에게 부당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공작 영예는 정의라는 오만한 말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인류의 온갖 복잡한 율법들은 그녀에게 하나의 단순하고 명백한 율법, 스스로 하나님이면서 인류를 위해 사랑으로 고통을 감내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과 자기 희생의 율법으로 집약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정의와 불의가 그녀와 무슨 상관이라 말인가? 그녀가 몸속 고통을 감내하고 사랑해야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 겨울에 안드레이 공작이 리시의 고리를 다녀갔다. 마리아 공작 영예가 오랫동안 그에게서 보지 못한 쾌활하고 온화하고 다정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무언가 일어났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그는 마리아 공작 영예에게 자신의 사랑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떠나기 전에 안드레이 공작은 아버지와 무언가에 대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마리아 공작 영예는 출발을 앞두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불만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안드레이 공작이 떠난 직후 마리아 공작 영예는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친구 줄리 카라기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가씨들이 늘 그런 공상을 하는 대로 마리아 공작 영예는 줄리를 오빠의 아내로 맺어주는 상상을 했다. 그때 줄리는 튀르크에서 전사한 오빠의 상중에 있었다. 슬픔은 우리의 공통된 운명인가 봐요. 사랑하는 다정한 친구 줄리. 당신의 상실은 너무 끔찍해요. 당신들을 사랑하시면서도 당신과 당신의 훌륭한 어머님을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네요. 아, 나의 친구. 종교가, 아니 오직 종교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있어요. 종교만이 그 도움 없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삶에서 행복을 찾을 줄 알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선량하고 고귀한 존재들이 무엇을 위해,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걸까요? 악하고 무익하고 해로운 혹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왜 살아남는 걸까요? 내가 본 그리고 내가 결코 잊지 못할 첫 번째 죽음, 사랑하는 올케의 죽음이 나에게 그런 인상을 주었어요. 당신이 당신의 훌륭한 오빠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했는지 운명에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사람에게 어떤 악도 행하지 않았고 선한 생각 말곤 아무것도 마음에 담지 않았던 그 천사 같은 리자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했는지 물었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러 난 내 보잘것없는 지성으로 무엇을 위해 그녀가 죽어야 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 죽음이 창조주의 무한한 은총의 표현이었는지 분명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창조주의 모든 행위는 설령 우리가 그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당신의 피조물을 향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발현일 뿐이에요.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녀는 어머니의 모든 의무를 감당할 힘을 갖기에는 천사처럼 지나치게 순수했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젊은 아내로서는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될 수는 없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녀는 우리에게, 특히 안드레이 공작에게 지극히 순수한 연민과 추억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아마 저곳에서도 내가 감히 바랄 수 없는 자리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때이른 그 끔찍한 죽음은 모든 슬픔에도 불구하고 나와 오빠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때 상실의 순간에는 이런 생각이 내 머리에 떠오를 수 없었죠. 그때라면 무서워서 이런 생각들을 몰아냈을 테지만 지금은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나 명백해요. 나의 친구,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직 나에게 삶의 규범이 된 복음의 진리, 즉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당신이 납득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의 뜻을 이끄는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죠. 당신은 우리가 다음 겨울을 모스크바에서 보낼지 물었죠. 당신을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런 것은 생각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부오나파르트가 그 원인인 데는 당신도 깜짝 놀랄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랍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쇠약해졌어요. 아버지는 반박을 참지 못하시고 성마른 성격이 되셨어요. 당신이 알다시피 그 짜증은 주로 정치적 사안을 향해 있어요. 아버지는 부오나파르트가 유럽의 모든 군주들과 특히 위대한 예카테리나의 손주인 우리 군주와 대등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생각을 못 견디게 하세요. 내가 정치 문제에 전혀 관심 없는 건 당신도 알잖아요. 하지만 난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가 미하일 이바노비치와 나누시는 대화를 통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특히 사람들이 부오나파르트에게 표하는 모든 경의를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온 세상 가운데 니시의 고리에서만 위대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프랑스 황제로는 더더욱 인정받지 못하죠. 아버지는 부오나파르트에 대한 그런 경의를 견디지 못하세요. 내 생각에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자신의 시각 때문에, 그리고 누구에게나 거리낌 없이 견해를 표명하시는 태도가 불러일으킬지 모를 충돌에 대한 예감 때문에 모스크바에 가는 것을 내키하지 않으시는 듯 싶어요. 부오나파르트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어날 논쟁으로 아버지는 치료를 통해 얻은 것을 다 잃으실 거예요. 아무튼 이 문제는 꼭 결정이 날 거예요. 우리 가족의 삶은 오빠 안드레이가 왔던 일만 빼면 예전과 다름없어요. 내가 이미 썼듯이 그는 최근에 아주 많이 변했어요. 큰 슬픔을 겪은 후에 그는 오래 들었어야 겨우 이제 정신적으로 완전히 되살아났어요. 그는 내가 알던 어릴 적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황금 심장을 가진 선하고 다정한 사람으로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듯 해요. 하지만 그런 정신적 변화와 함께 육체적으로 아주 쇠약해졌어요. 전보다 더 여위고 신경질적이 되었어요. 오빠가 걱정인데 의사들이 오래전부터 권한 외국 여행을 이번에 실행에 옮겨서 기뻐요. 그 여행이 오빠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당신이 편지에 쓰길 베테르부르크에서는 오빠에 대해 가장 활동적이고 교양있고 지적인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한다죠. 가족에 대한 나의 자부심을 용서해요. 난 그 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오빠가 이곳에서 자기 농부들부터 귀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행한 선행은 셀 수가 없어요. 베테르부르크에서 오빠는 마땅한 대우를 받았을 뿐이에요. 대체 어떻게 해서 소문이 베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에 닿는지 놀라워요.
당신이 편지에 쓴 오빠와 작은 모스토바가 결혼할 거라는 그릇된 가짜 소문은 특히 놀랍네요. 난 안드레이가 누군가와 특히 그녀와 결혼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내가 알기로 그는 죽은 아내에 대해 좀처럼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상실의 슬픔이 가슴에 너무 깊이 뿌리내려서 그녀에게는 후임자를, 우리 작은 천사에게는 계모를 선사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할 거예요. 둘째, 내가 아는 한 그 아가씨는 안드레 공작이 좋아할 만한 부류의 여성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안드레 공작이 그녀를 아내로 선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난 그러길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네요. 두 번째 장이 끝나가요. 잘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이 당신을 거룩하고 강한 보살핌 아래 지켜주시길. 나의 사랑하는 친구 마드모아젤 브리엔이 당신에게 입맞춤을 보냅니다. 마리. 26. 제2권 제3부 마지막 글입니다. 한여름에 마리아 공작 영애는 안드레 공작이 스위스에서 보낸 생각지도 못한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서 그는 뜻밖의 이상한 소식을 그녀에게 전했다. 자신과 로스토바의 약혼 사실을 밝혔던 것이다. 편지는 온통 약혼녀에 대한 사랑의 환희와 누이에 대한 다정한 우애와 믿음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그는 지금처럼 사랑한 적이 없다고, 이제야 겨우 삶을 이해하고 알았다고 썼다. 리시의 고리에 갔을 때 아버지와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그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마리아 공작 영애가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다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의 화만 복두다 그 불만으로 인한 괴로움을 전부 혼자 짊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쓰기를 당시에는 일이 지금처럼 완전히 정해진 상태가 아니었다. 그때 아버지는 나에게 한 해의 기간을 정해주셨어. 이제 이미 6달, 정해진 기간의 절반이 지나갔네. 나의 결심은 어느 때보다 더 확고해. 의사들이 이곳 온천에 붙잡아두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러시아에 있었을 거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귀국을 3달 더 미루어야 해. 너는 나를, 그리고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알지. 나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언제나 나는 독립적인 존재야.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아버지의 뜻을 거역해서 노여움을 산다면 나의 행복의 절반은 깨지고 말 거야. 난 이제 아버지께도 같은 문제에 대해 편지를 쓸 거야. 너에게 부탁한다. 좋은 때를 골라 편지를 전해드리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기간을 3달 단축하는 데 동의하실 가망이 있는지 나에게 알려다오. 많은 망설임과 의욕과 기도 끝에 마리아 공작 영애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전했다. 다음날 노 공작은 차분하게 말했다. 오빠에게 편지를 쓰거라. 기다리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머지않았다. 곧 자유롭게 해줄 거다. 공작 영애는 무어라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허용하지 않고 점점 더 언성을 높였다. 결혼해라, 결혼해, 나의 아들아. 훌륭한 가문이구나.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렇지? 부자야, 그렇지? 그래, 니콜루시카에게는 좋은 계모가 생기겠구나. 그 녀석에게 내일이라도 결혼하라고 편지해라. 니콜루시카의 계모가 된다고? 그 여자가? 그럼 난 부리엔카와 결혼하마. 하하하. 그 녀석에게도 계모가 없으면 안 되지. 다만 한 가지, 내 집에 여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결혼해서 혼자 힘으로 살라고 해라. 너도 그놈 집으로 이사 가면 되겠구나. 그는 마리아 공작 영애를 돌아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속이 다 시원하구나. 시원하다. 시원해. 그 격분 이후 공작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의 소심함에 대한 억눌린 분노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표출되었다. 예전의 조롱의 구실에 새로운 한 가지, 계모와 마드모아젤 브리엔의 친절에 관한 대화가 더해졌다. 왜 나는 그녀와 결혼하면 안 되는 게냐? 그가 딸에게 말했다. 훌륭한 공작 부인이 될 게다. 최근에 마리아 공작 영애는 아버지가 실제로 그 프랑스 여인을 점점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 당혹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마리아 공작 영애는 아버지가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안드레 공작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나 결국엔 아버지도 그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망을 주며 오빠를 위로했다. 니콜루시카와 그의 양육, 앙드레, 그리고 종교는 마리아 공작 영애의 위안이자 기쁨이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사람은 저마다 개인적인 희망이 필요한 터라
마리아 공장령의 영혼 가장 깊숙한 은밀한 곳에는 삶에서 크나큰 위안을 주는 염원과 희망이 숨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들, 공장 몰래 그녀를 찾아오던 유로디비와 순례자들이 그 기쁜 염원과 희망을 주었다. 인생을 더 많이 살수록, 삶을 더 많이 경험하고 관찰할수록 마리아 공장령에는 이곳 지상에서 향락과 행복을 찾는, 이 불가능하고 헛되고 부도덕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고통당하고 싸우고 서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근시 안에 그만큼 더 놀라고 있었다. 안드레 공작은 아내를 사랑했어. 아내가 죽었어. 그는 그게 부족해서 자신의 행복을 다른 여자와 연결지으려 해. 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으셔. 안드레이를 위해 더 좋은 가문의 더 부유한 배우자를 원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그들 모두 한순간에 불과한 행복을 잡기 위해 싸우고 고통받고 또 고통을 주면서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불멸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있어. 우리 자신이 이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이 삶은 순간적인 것이고 시련이라고 우리에게 말한 걸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이 삶에 매달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마리아 공장령에는 생각했다. 어깨에 배낭을 짊어지고 공작의 눈에 띌까 두려워하며 뒷문 계단으로 날 찾아오는, 그것도 공작에게 고초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작을 죄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는 이 멸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거친 누더기를 걸친 채 가명으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기 위해 가족과 고향과 세상 행복에 대한 온갖 염려를 버리는 것, 이런 진리와 삶보다 더 고귀한 진리와 삶은 없다. 페도시 유시카라는 순례자가 있었다. 이미 30년 넘게 맨발에 쇠사슬을 차고 돌아다니던 50살의 자그맣고 온순한 곰보 여자였다. 마리아 공장령에는 특히 그녀를 사랑했다. 어느 날 이콘 램프 하나 밝힌 어두운 방에서 페도시 유시카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마리아 공장령에는 인생의 올바른 길을 발견한 사람은 페도시 유시카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너무도 강렬하게 뇌리에 떠올라 직접 순례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페도시 유시카가 잠을 자러 가자 마리아 공장령에는 오랫동안 이에 대해 생각하다가 마침내 아무리 이상하게 보여도 순례를 떠나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그녀는 참회 사제인 아킴피 신부에게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참회 사제는 계획에 찬성했다. 마리아 공장령에는 순례자 여인들을 위한 선물이란 구실로 루바시카, 나무 껍질 신발, 가프탄, 검은 머리 수건 등 자신을 위한 순례자 옷가지를 빠짐없이 장만했다. 그리고 마리아 공장령에는 비밀 장롱으로 다가가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벌써 온 것은 아닌지 주저하며 서 있곤 했다. 여자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종종 그들에게는 기계적인 말이지만 그녀로서는 깊은 의미로 충만한 그들의 단순한 말에 흥분해서 몇 번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집에서 달아날 마음을 먹곤 했다. 상상 속에서 그녀는 이미 페도시 유시카와 함께 거친 누더기를 걸친 자신이 지팡이를 짚고 작은 배낭을 짊어진 채 흙먼지 날리는 길을 따라 걸으며 질투도 인간의 사랑도 욕망도 없이 이 성자에게서 저 성자에게로 순례를 계속하다가 결국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더 없는 행복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한 장소에 도착하면 기도하겠어. 그리고 익숙해지고 애착을 느끼기 전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지. 두 다리로 쓸 수 없을 때까지 걷다가 어딘가에 들어누워 죽는 거야. 그러면 마침내 슬픔도 탄식도 없는 고요한 영혼의 안식처에 들어가겠지. 마리아 공작영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아버지와 특히 어린 코코를 보면 결심이 약해져서 조용히 흐느끼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곤 했다. 그녀는 하느님보다 아버지와 조카를 더 사랑했다.